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사 수업은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 중에서도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확립하다 파트를 볼 거예요. 교과서는 71페이지입니다. 자, 71페이지 다 폈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조선시대의 신분 질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조선 전기 신분 질서와 특징 봅시다. 조선시대에는 양천제를 법제화해서 사회 구성원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대요. 그래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기 때문에 양천제라고 하는 거예요. 양천제. 처음에 양천제를 법제화했대요. 자, 그러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서 부르는 명칭인 양반, 문반, 무반이어서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하나의 신분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반이라는 신분이 생기게 된 거고요. 이런 양반 관료를 보좌하던 기술관, 향리 등의 사람들이 이제 별도의 신분 계층인 중인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양반의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문반과 무반을 이뤘던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관료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 양반들의 지위가 더욱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피지배 층인 상민과 양반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반상제가 일반화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신분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네 신분층으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볼게요. 조선의 신분 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면은 양천제와 신분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천제 같은 경우에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선시대 사회는 사신분제로 이루어진 반상제가 이루어져 있었다.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반상제. 반상제는 양반, 중인, 상민, 천인으로 이루어진 사신분제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신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양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구격을 면제받는 등 정치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주요 관직 차지하고 구격을 면제받는 등 정치적 특권을 누려요. 자, 구격을 면제받는다는 건 이제 나라에서 일하는 그 역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백성들이 조세 그리고 공납 역이라고 불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역 같은 경우에는 구격에 종사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구격을 양반은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지방군의 경우에 소구군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근데 이 소구군의 특징이 노예에서부터 양반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사실상 양반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천민들, 노비들만 참가했기 때문에 나중에 천예화가 됩니다. 천예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격을 면제받는다 그러는데 그럼 소고군은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고군이란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천민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양반들은 이제 구격이 면제받는 게 거의 그런 특권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특권도 누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적으로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관직에 복무한 대가로 과전과 녹봉을 받아서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랬던 게 조선시대 때 양반이에요. 양반이라고 한 거는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이런 관료계층들을 양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중인들은 무엇이냐? 자, 중인은 관청의 서리와 향리 등 이런 사람들을 하급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하급관리와 역관, 의원 등을 이끌었다.
이들은 기술이나 행정, 실무 능력의 전문성으로 직역이 세습이 되었대요. 우리 막 고려시대 때 잡과 배웠었던 거 기억나요? 이 기술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기술직을 가졌던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는 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인들은 특징적으로 같은 신분끼리 혼인을 했어요. 이 직역이 세습됐기 때문에 같은 신분들이 혼인을 많이 했고요. 양반의 처백에서 태어난 서얼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중인과 같은 신분으로 대우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서얼들은 차별들을 많이 받았다, 조선시대 때 차별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홍길동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서얼들에 대한 차별을 정조 왕 때부터 조금씩 차별을 줄여나갔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조에 대한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부분도 언급을 했었으니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상민이에요. 상민. 자, 상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해당한다. 상민의 대부분은 농민으로서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을 졌대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들은 법지상 과거를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과거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았대요. 자, 이때 당시에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테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걸어서 갔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조선 이 한반도는 대부분이 다 산지죠, 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쳐두고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기록상에 이러한 농민이 과거를 보았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 수공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관청에 소속이 되어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을 하였는데 뭐 이런 것들을 관영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영수공업. 이 관에서 주도한 관에 소속이 돼 있던 이제 수공업자들이기 때문에 관영수공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한편 양인 중에서도 수군, 역졸 등 천한 일을 담당하는 계층을 신량역천이라고 부릅니다. 신량역천. 자, 신량역천이란 단어는 자, 신분은 양인인데 역할은 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인 중에서도 수군, 역졸, 수군 중에서도 그 배 아래에 들어가서 노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고 부르면서 신분은 양인이지만 역할은 천인이나 다름이 없이 됐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량역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양인 중에서도 약간 분화되어서 그 하위 계층으로 많이 불렸어요. 자, 그 다음에 최하층 신분인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였고 백정, 광대, 무당 등도 여기에 해당하였다. 자, 우리가 고려시대 때 백정 얘기 많이 했었죠. 고려시대 때 백정과 조선시대 때 백정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이 되어서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되었대요. 조선시대 노비는 이렇게 매매의 대상이었다.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물건 취급.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경우에 그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일천즉천. 한 번 천민은 곧 천민이다. 다시 천민이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 한쪽만 노비일 경우, 아빠가 노비거나 엄마가 노비거나 한쪽만 노비일 경우에도 그 신분은 천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비가 이런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죠. 이런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사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라고 하는 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재산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작을 하는 일반 농민과 처지가 비슷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도 공노비와 사노비였죠. 그런 노비 제도가 조선시대 때도 이어졌고, 이 조선시대 때 사노비 중에서도 외거 노비는 이렇게 재산을 따로 가질 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려시대 때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의 신분 질서는 실질적으로는 반상제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반상제는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과 천민 이렇게 네 가지의 신분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양반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 확립이에요. 양반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 확립. 자, 향촌은 지방이죠, 지방. 이 지방에 대한 지배 체제가 양반 중심으로 이루어졌대요. 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15세기 중반 이후에 지방에서는 유력 양반이 중심이 되어서 향촌 사회를 운영을 하였대요. 유력 양반, 이 사람들을 사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방에서의 유력 양반을 사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족들은 유향소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유향소. 이 유향소라는 기구의 역할은 수령을 보좌하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을 교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정부는 유향소를 활용해서 향촌의 자치를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이러한 유향소를 통제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한성, 서울에 경제소를 설치를 합니다. 이 경제소는 태종 왕 때도 이제 기록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 세종 때 정비되고 개편이 되어서 이제 제도화가 완전히 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선조 때 폐지가 돼요. 이렇게 경제소라는 것도 설치가 되었다. 지방에는 사족들이 유향소를 만들어서 수령을 보좌하고 백성을 교화시켰어요. 당시에 수령들이 이제 지방에 가게 되면 그 지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약간 커버를 해주는 거죠. 유향소가 수령에게 이 지방은 이렇습니다라고 정보 전달도 해주고 보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평상시에도 이런 성리학적인 질서로 교화를 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유향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볼게요. 사족들은, 지방의 사족들은 향회를 열어서 결속력을 다지면서 향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향회 같은 경우에는 향촌 사족의 명단인 향안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집안 양반들의 총회예요. 그러니까 지방 향촌의 회의 기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족들이 유향소와 향회 등을 통해서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향촌에 대한 지배를 하는 거죠. 자, 16세기 들어서 사림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지자 각 지방에서 서원이 많이 세워졌대요. 그리고 향약이 보급이 됐습니다. 자, 이 서원과 향약, 우리가 사림 처음 배웠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서원에 대해서 언제 얘기했어요? 이 서원을 누가 대폭 정리했다 그랬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조에 대해서 배울 때 한번 대폭 정리된다고 얘기했죠.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지방에 있는 서원들이 계속해서 지방에 공론을 만들고 붕당을 형성하는 것 같으니까 이 영조 대왕이 이 서원을 정리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이 사림들이 지방에 대한 통치 체제, 지방에 대한 이런 영향력을 확대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사족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적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향촌 주민들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운영해서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고 농민을 교화했대요. 이 향약이라는 것 자체가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근데 이 향약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성리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향약 중에 하나인 이황, 태계 이황의 예안 향약을 볼게요. 내용을 보면은 부모에게 불순한 자, 형제가 서로 싸우는 자, 가문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자, 일이 관청에 간섭되고 향촌의 풍속에 관계되는 자, 위세를 부려 관을 흔들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향장을 능욕하는 자, 수절하는 부인을 유인하여 더럽히는 자,
뭐 이런 자들 일곱 학목은 극벌에 처한다라는 향약인데 다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포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사족들은 이런 향약을 운영을 하면서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고 농민을 교화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런 사족들은 서원과 향약을 확대를 시키면서 향촌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르러서 사족에 의한 향촌 지배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마지막 문단 보면은 한편 사족들은 집안에 가묘를 세워서 제사를 지내고 족보를 편찬했다. 그래서 이들은 주작 아래의 보급에 힘써서 향촌의 성리학적 윤리를 확산시켰다. 이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중앙 정치에서도 그런 성리학적 이념을 당연시했고 그 과거제의 감옥들도 그랬죠. 이 지방에서도 이런 서원과 향약의 확대로 향촌의 성리학적 윤리가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을 성리학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리학의 나라.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사실 중앙과 지방 전부 다 이 성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조선의 신문제와 관련된 자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양반, 하늘이 백성을 낳았는데 그중 가장 귀한 것이 선비이다. 양반이라고 하며 그 이익도 막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면서 문사를 대강 섭렵하면 크게는 문과에 그치하고 작게는 진사가 된다. 이제 그 국가에서 굉장한 특혜를 받고 신분적으로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 문반과 양반을 통틀어서 문반과 무반을 통틀어서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자, 중인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막혀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한이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중인과 서얼의 벼슬길이 막힌 일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원통하고 답답함을 품은 지 이에 몇백 년이 되었대요. 이 중인과 서얼은 차별을 받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 볼 수 없었던 제한이 있었다고 했죠. 이제 그런 중인의 신분적인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사라는 책이 서울들이 쓴 책이에요. 서울들의 입장에서 쓴 책인데 이 규자가 해바라기 규자예요. 해바라기 규자. 왜 해바라기 규자를 썼냐면 이 서울들, 중인들도 나라에게 차별을 받지, 임금님, 나라님에게 차별을 받지만 이 해바라기처럼 계속 이제 임금님을 모시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양반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토로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규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인과 서얼이 굉장히 차별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농민이라고 했죠. 농, 공, 상고도 모두 국민이지만 농가의 괴로움은 더욱 심한데도 오히려 10분의 1세를 내는데 공인과 상인은 일찍이 세가 없었다. 비록 10분의 1을 세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0분의 1을 세로 받도록 허용하여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상민 같은 경우에는 농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상인이나 아니면 수공업자들도 다 상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농공상 중에서 농공상이 다 상민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자, 천민의 경우에는 노비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매매, 물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건, 재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에 신고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이 몰래 매매했을 경우에는 관청에서 그 노비 및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비 매매와 관련된 글이네요. 당시의 노비, 천민은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물건으로서, 재산으로서 취급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어떠한 신분제도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지방에서 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향촌 지배체제를 확립시켰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뭐 사족 같은 경우에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 지배체제를 확립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페이지, 우리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 질서가 변화하다. 딱 이 페이지까지만 보고 우리 이번 시간 진도 끝낼 거예요. 이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 후기에 이르면은, 조선 후기라고 하면 양난 이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이런 자본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본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상업도 발달하고 수공업도 발달하고 사람들끼리 이런 물건의 거래가 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자본주의의 모습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사람들이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상인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서의 굉장히 특징인데, 자, 그러면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농업과 수공업, 광업, 그리고 뭐 상업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품화폐 경제 발달 부분에서 각각 농업, 수공업, 광업, 그리고 상업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농업의 변화부터 볼게요. 조선은 농업을 국가 경제의 근본으로 삼았어요. 농업을 국가 경제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조선은 상업을 말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농업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국가였기 때문에 건국 초부터 농업을 장려하고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 때는 농민의 실제 경험과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를 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간행을 했습니다. 농사직설을 간행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농의 경험을 쌓았다고 해요. 노농은 이제 늙은 농민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늙은 농민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죠.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이 베테랑 농민들의 노하우들을 이렇게 막 찾아가서 관리들이 찾아서 물어보고 책으로 정리를 한 후에 우리나라의 풍토에는 이런 농사법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간행을 한 겁니다. 그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농사의 기술을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린 거죠. 농사직설을 간행했다. 자, 양난 이후에는 이때부터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때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모내기법.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자, 우리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양법. 이게 한자예요, 한자. 이자는 옮길 이자고요. 앙자는 모앙자예요. 모앙자. 그래서 이 모를 옮겨서 키운다라는 건데, 자, 그게 뭐냐면 우리 모내기법과 관련된 내용 교과서 위쪽에 한번 봅시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농민들은 모판에 모를 미리 길러서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법을 적극 도입했대요. 모내기법이란 것은 모판에 모를 미리 길러놓은 후에 어느 정도 크면은 그 이후에 논에 다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내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내기법을 적극 도입했대. 그런데 이 모내기법이 좀 위험이 있어요. 모내기 철에 가뭄이 들면 한 해 농사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모를 이렇게 키워서 논에 옮겨 심었는데 그때 가뭄이 들어서 물을 대주지 못하면 이 모가 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방법으로는 일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 모내기법을 했을 때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농사가 그냥 아예 다 쌍망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에는 모내기법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내기법을 했을 때 가뭄이 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물을 제대로 줄 수가 있다면 그 이득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떤 이득이 있냐면, 자, 모내기법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모내기법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드는 노동력을 절약해준대. 장점 1.
모내기법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려서 사람들이 똑같은 면적이더라도 더 많은 벼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내기법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때는 모내기법이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뭐 수리시설이 크게 늘었다. 이거는 뭐 저수지 같은 것들. 그리고 둘에 의한 공동 노동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자, 이런 수리시설이 크게 늘고 둘에 같은 공동 노동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모내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내기법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모작과 광작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결과. 이모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단일 경작지. 선생님이 옆에 적을게요. 이모작은 단일 경작지에서 1년 동안 서로 다른 종을 번갈아서 재배할 수 있는 것. 글씨가 조금 좋지 않죠? 상태가 좋지 않은데 선생님 태블릿을 쓰는 게 좀 익숙치 않네요. 수 있는 것. 이런 농법을 이제 이모작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벼와 보리가 있습니다. 벼와 보리. 벼와 보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모작인데, 우리 뭐 여러분 검정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선생님 때도 굉장히 옛날 그거였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면 막 보릿고개 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뭐냐면, 보릿고개. 사람들이 벼를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이제 보리를 심어. 그래서 보리가 다시 날 때까지 이 가을에 수확한 쌀을 먹으면서 버티는 건데, 이 보리가 다 커서 재배 직전에 그 쌀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야, 보통. 그래서 이 보리가 다시 나와서 재배해서 그 보리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보릿고개라 그래요.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궁핍하고 잘 못 먹고 이런 시기, 굉장히 의식주 중에서 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를 뭐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이런 보릿고개가 나오게 되는 것도 이모작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내기법이 이러한 이모작도 모내기법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고요. 이 이모작뿐만이 아니라 광작이 가능해집니다. 광작은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자, 광작, 넓을 광자에 지을 작자예요. 농민들이 경작지를 늘려서 더욱 많은 토지를 경영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광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랬어? 자, 모내기법은 장점 중에 하나가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드는 노동력을 절약해준대.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려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노동력이 덜 드는데 더 많이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더 많은 토지를 늘려서 더 많은 논을 이제 경작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광작이라고 하는데, 자, 이 광작으로 인해서 일부 농민들은 분홍이 되겠죠. 당연히 광작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많아지지. 더 많이 생산하고 그만큼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누군가가 땅을 사게 되면 누군가는 땅을 잃는 거죠. 당시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잠깐 토지를 팔았던 사람들이 빈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분홍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농민들은 부세와 고리대의 부담 등으로 빈농이 되었어요. 빈농.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상황을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민의 계층 분화. 똑같은 농민인데 똑같지 않아. 누구는 분홍이 됐고 누구는 빈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민의 계층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서는 소작농들의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 갔다. 자,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 갔대요.
이거는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가 온 거죠. 자, 농업의 변화 중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그 중에서 이게 아니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모내 기법이에요. 농업의 변화 첫 번째 모내 기법의 도입. 두 번째가 바로 이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예요. 지대 납부 방식.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자,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뀐대요. 좀 말이 어려워 보이죠? 오른쪽 있는 설명 봅시다. 자, 타조법은 수학의 일정 비율을 소장료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을 하든 퍼센트를 매겨서 뭐 예를 들면은 야 너가 수작을 해서 50%를 나한테 바쳐 라고 얘기하면은 뭐 1을 생산하면 0.5를 주는 거고 100을 생산하면 50을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서 소장료를 내는 거였고요. 도조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일정액을 소장료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면서 소장농의 부담이 줄어들었대요. 자, 왜 소장농의 부담이 줄어들었냐? 자, 이 모내기법,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소작농들이 똑같은 토지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1을 생산하든 100을 생산하든 원래는 50%를 바쳐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야, 너 100석만 바쳐 라고 하면은 만약에 소작농이 1000석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100석만 맞추면 나머진 다 자기께 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조법으로 지대 납부 방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소작농들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더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자신의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자,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도 점차 신분적인 종속 관계에서 경제적 계약 관계로 변화했다. 이런 것들도 다 도조법으로 바뀐 것에 대한 결과겠죠. 그래서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소작농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작농의 지위가 올라갔다. 그래서 원래는 신분적인 종속 관계였는데 경제적 계약 관계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원래는 이제 땅 주인이 야 뭐 새똥아 와서 우리 집 전등 좀 갈아라 뭐 아니면 뭐 담 좀 고쳐라 이랬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지만 조선 후기 때는 제가 계약한 게 아닌데 저는 뭐 벼를 생산해서 바치는 사람이지 그런 거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조선 농업의 변화에서 세 번째로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상품 작물 재배. 자,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한편 농민 중 일부는 인삼, 담배, 채소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재산을 늘렸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인삼, 담배, 채소 이렇게 밖에 사람들에게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재산을 늘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갔을 때 이런 변화 크게 세 가지로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광작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또 농민의 계층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로는 지대 납부 방식이 변화하면서 소작농들의 지위가 올라갔다. 지대 납부 방식은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 자, 세 번째 변화는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면서 이러한 농민들이 재산을 늘려가는 데 이용을 했다. 라는 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의 변화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부분부터 봅시다. 자, 조선 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대요. 민영 수공업.
선생님이 아까 우리 첫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관영 수공업 얘기했었죠. 그 관영 수공업이 원래 수공업자들이 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관영 수공을 쇠퇴하고 이 사람들이 민간으로 화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인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선대제가 활발해졌대요. 선대제. 이 선대제라는 것은 뭐냐면 원료와 자금을 선불로 받는 거야.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을 이제 선대제라고 얘기합니다. 원료와 대금을 선불로 받아서 이제 장인들이 수공업자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주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선대제라고 하고요. 임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제 수공업도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들이죠. 이제 빈민들이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이러한 임노동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임노동자를 이용한 공장제 수공업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광업 분야에서는 17세기 경부터 민간 광산의 채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민간 광산의 채굴로 특징으로는 전문 경영인인 덕대를 활용했다. 이 덕대라는 사람은 광산을 개발하는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래서 광산을 개발할 때 어떠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점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이제 이러한 덕대는 물주의 자금으로 채굴업자, 채굴 노동자 등을 고용해서 광산을 운영하였다. 그러니까 이 덕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자본을 대는 건 이 물주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물주라는 말 지금도 많이 쓰죠. 뭐 이제 친구들끼리도 농담식으로 물주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물주의 자금력을 이용을 해서 덕대라는 사람이 광산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 덕대라는 사람은 광산을 개발하던 전문 경영인이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농업의 변화 크게 3가지 살펴봤고요.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에서는 짧게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어요.